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법제도 개선에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의료진이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치료관리 보완 모두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데요. 시간 국회 보건복지 여야 의원들과 함께 그 해법에 대해서 논의해보겠습니다. 환자가 휘두른 흉부에 찔려 사망한 임세원 교수 사건이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재발 방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료실 안전과 의료인 보호를 위한 제도 손질에 국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안전한 진료를 위한 TF를 만들고 정신과 의사협회하고 또 관련된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 교수님의 희생 또 이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개안, 보완 이런 것들을 저희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다. 여야가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른바 임세원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의료인 안전 인력 배치와 안전시설 설치, 의료인 폭행 시 처벌 강화를 비롯해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일률적인 처벌 강화가 과도하다는 환자단체의 반대와 제도 실행을 위한 재정과 예산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임세원법을 제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사후 대책으로 형량 강화가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도록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외래치료명령제 그리고 사법치료명령제 또 이제 의협에서 의료인 보호권 신설, 결과적으로 환자 진료 거부권 이런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이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집중 논의해봅니다. 네, 오늘 토론을 위해서 국회 보건복지 소속 여야 의원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일기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천안병 국회의원 윤일규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종필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김광수 의원입니다. 네, 세 분 나오셨는데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이제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교수, 많은 국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뭔가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공통의 좀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고 임세원 교수 사망까지 이르게 된 상황 보시면서 어떤 심정이었는지 세 분 의원 심정을 먼저 듣고 나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일기 의원님. 같은 의료인에서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다가 사랑하는 환자로부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몹시 애도를 표합니다. 어떤 면은 정신과 의사만이 겪어야 될 순교자와의 그 길과 같은 길을 갔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우리 의료계와 우리 모든 국민의 힘을 합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또 심정을 듣겠습니다. 예, 먼저 임세원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참담하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사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우리 환자로부터 위협당하는 이런 일은 정말 없어져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무엇을 어떻게 제대로 실행하면서 고쳐나갈 것인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광수 의원님. 예, 우선 이번 사건이 의료진의 안전 문제와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치료 관리 문제를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칫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편견이 강화되는 그런 계기로 돼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국가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치료할 것인가라고 하는 체계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료진의 안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치료 관리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필요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주셨습니다. 윤일기 의원님은 이제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의사로서도 활동하신 적도 있었죠? 예, 제가 한 45년 가까이를 의사로서 활동하다가 이제 진료실 의사 폭행 사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뭐 제 기억에도 특히 늦은 시간에 응급실에서의 뭐 사건은 뭐 하루 이틀이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진료 현장에서 의료인에 대한 행위 어느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지 뭐 통계로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윤 의원님께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빈도 자체를 보아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정신과 환자가 범죄자 전체 발생 건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0.5%밖에 안 되고 또 네. 실제적으로 강력 범죄 중에는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율은 0.146%고 네. 비정신질환자는 3.67%이기 때문에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정신과 환자가 범죄를 더 많이 일으킨다는 편견은 가져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이번의 경우에는 임세원 교수 관련해서는 정신질환 관련이 주목을 받긴 했었는데 그동안의 통계로 보자면은 강력 범죄자라든가 다른 비정신질환자 쪽에서 오히려 진료실 관련 폭행이 많았다 뭐 이런 식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총계적으로 잡힌 것보다는 윤영필 의원님 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요. 예, 뭐 그렇게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폭행이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은 좀 뭘 짚어주고 싶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정신과 환자들은 지속적인 치료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간과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우리 아까 뭐 얘기는 예. 정신질환자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비율로 보자면은 다른 뭐 일반 그렇죠. 환자 더 또는 뭐 많다고 강력 합니다. 범죄 관련된 네네. 쪽이 훨씬 많다고 하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이런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뭐 그동안 일반적인 논의도 돼왔고 언론에서 짚어졌고 이번에 또 국회 해당 보건복지에서 논의를 하셨을 것인데 배경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아까 그 통계 수치만 보면요, 예. 2016년에서 작년 상반기까지 그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이 1,126건이더라고요. 1126건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응급의료 방해 현황을 보면 2,053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예.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드러나지 않고 수면 안으로 가라앉아 있다 이런 측면이 예, 있는 범죄가 거죠. 되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일어난 거 또 2배가량 되는데 보고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한다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지방의 중소병원 같은 경우는요, 예. 병원의 어떤 평판이라든지 또는 사후의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아예 신고조차 않고 그냥 감내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좀 더 뭐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반의사 불벌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에 있는 조금 그 작은 병원들의 경우에는 보복이라든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평판이 나빠질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냥 시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그렇죠. 보시네요. 이제 의사들이 이제 병원장이나 병원을 운영하는 쪽의 관계자들 속에서 일정하게 그냥 묻혀지는 경우들이 많이 종종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의 폭행 사건들은 드러난 수치보다는 조금 더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인 폭행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지난해 12월이었던가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제 그게 통과가 됐는데 윤 의원님 네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응급 관련된 응급의료법이었었죠? 그때 이제 우리 의원님들 다 법안 심사 소위에 예. 함께 했었지만 그때 내용이 가중처벌 를 해야 되지 않을까. 처벌 강화됐네요. 네네네. 그 내용에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이제까지는 벌금 200~300만 원 정도로 하니까 더 사고가 잦다. 그래서 이번에는 폭행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이렇게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징역에 예. 처하는 그런 부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렇게 처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 개정 법안을 지금 어떻게 아직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이게 좀 더 제대로 지속이 돼도 좋을지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중처벌을 해서 경고를 줘야 될지 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음주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심신 장애 상태일 경우에 뭔가 감안하도록 돼 있는 형법을 강경을 안 합니다. 예. 여기서는 그냥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거의 한 70% 가까이가 음주 상태에서 예.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주 강경을 하는 경우 같으면은 이게 전부 다 유야무야로 특히 이제 응급실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술 먹고 일을 벌려 또 들어왔다가 당연히, 연장선상에 폭행이 예, 일어나는 경우도 그런 있죠. 일도 많고 그러고 뿐만 아니라 대개 보면은 병원에 왔을 때 그분들이 대개 이제 환자나 또는 보호자 스스로가 정상적인 사고나 심리 상태 아닌 상태로 심리 왔기 상태가, 때문에 예. 조그마한 대화 속에서도 평상시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쉽게 그러니까 언어의 폭력이나 또는 행동 폭력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이 갖고 있는 진료 환경이 상당히 예의를 갖춰야 되고 또 왜냐하면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인권을 존중해야 될 그 풍토가 예. 잘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면은 환자의 그 상태나 또는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회가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예절이나 또는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자.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벌죄로 처벌하는 것이 선진국의 예입니다. 예, 지금 응급의료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관련해서 그동안에 고려했던 부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형법 자체도 지금 이제 너무 그런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하게 악용된다 해가지고 그 문제도 근본적으로 검토가 좀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예, 예. 이게 지금 응급실에 한정된 응급의료법을 한정이 돼 있는데 의료실 전체를 포괄하는 의료법 개정안까지는 확대가 이번에 개정안 안 됐던 어떤 점이 논란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까? 그 응급의료법 개정안하고 의료법 개정안하고 동시에 저도 법안을 냈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방금 윤종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과가 됐는데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게 이제 복지부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됐습니까? 형법의 특례로서 적용을 받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우선 응급의료기관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아하. 수 봐서 확대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복지부의 의견이었어요. 예. 그런데 아까 이제 감경 요인도 일반 그 진료실까지 다 확대 적용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논란도 있을 법하군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응급 의사에 대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피해뿐만이 아니고 다른 환자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하, 예. 꼭 응급 그러니까 의료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그 병원 진료실 자체에 대한 그렇죠. 안전 문제로 그렇죠. 봐야겠죠. 이번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꼭 이런 사건들이 응급 의료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 일상적인 진료 현장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응급 의료 현장에 한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국회 법안 소위 의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었는데 예. 정부가 좀 반대를 했던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응급 의료 현장부터 먼저 적용하고 추후에 확대하자. 그 사이에 이제 이번 임세원 교수님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종필 의원님 아까 처벌 강화하고 이제 응급 의료법 개정안 관련 소개하셨는데 그게 이제 의료법 일반으로 좀 확대가 된다거나 또 이미 또 개정안이 통과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 조금 뭐 이견도 있고 법무부도 좀 신중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로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이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이 부분은 정신과 의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예 이 흉기를 이 위에 올려놓고 진료를 받는 이런 경우도 그런 있답니다. 심정이다. 예. 실제로 그렇다. 예, 예. 정신과 환자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에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되면서 이 부분은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예, 예.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윤 의원님 아까 예. 여러 가지 우선 이제 뭐 꼭 술 같은 거 마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들어와 있으면 심리가 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강력한 뭔가 조치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라든가 장소가 워낙 다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벌을 일반적인 형법에 비해서 강화하는 게 타당하냐,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환자의 인권이라는 것이 네.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은 서로 상대가 의식이 명료한 경우가 많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판단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인간관계가. 그러나 진료하는 현장에서는 때로는 의사가 오로지 환자의 모든 인권을 다 지켜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적이지 않은 상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몹시 위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은 항상 그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마취된 상황에서도 때로는 그분이 다른 어떤 본인으로서 때로는 무의식적인 행동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환자의 인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수호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가 평소에 진료하는 환경에서도 서로가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풍토를 항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같은 욕설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긴장 관계는 원래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일반적인 사회에서 갖고 있는 형법상의 조건하고 유사한 방향에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예,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셀 만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무부의 반대 의견들은 뭐냐면 예. 법관의 양형 판단을 너무나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제한한다. 네, 네. 그런 측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의뢰인의 범위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뭐 법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예, 있다. 결국은 법관의 재량권이라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감안해서 법관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약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거다. 이제 개정안이 그 법형 한선을 형량 한선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상해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법관의 양형 판단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뭐 이래서 이제 법무부가 반대를 한 것이지 응급의료는 가능하고 또는 뭐 일반 의료 현장에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의 반대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반대 논리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또 응급의료의 경우에는 불가피하니까 일단은 약간의 신중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렇죠. 처리가 됐군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응급의료 관련도 사실상은 법무부 등의 입장은 비슷한 정도의 뭔가 신중론이 제기된 가운데도 통과가 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중론은 있죠. 법무부 쪽에서는 이제 법관은 재량권을 침해한다 이런 측면의 논리가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그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강화한다든지 예. 또는 뭐 이런 조치들은 그 추후에 나오긴 했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전에 법안소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어요. 예. 경비 인력을 강화한다든지 간호 인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도 정부는 역시 신중했죠. 그 신중했다가 부분은 이제 인력과 비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청원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또 따로 이제 비난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한 이런 문제 등은 그렇죠. 인력과 비용은 문제인데 그때 정부의 의견은 뭐냐면 그것은 병원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정부가 나설 문제는 아니다. 이런 쪽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작년 말에 우리 임세원 교수님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방지 대책으로 나온 것은 정부가 일정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입장이 또 180도로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제도화 시키되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런 최근에 와서 이제 보충이 그렇죠. 좀 된 거군요. 재정적인 지원까지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대안들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죠. 예, 기존에 이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새로 이제 뭔가 또 개정안이 마련돼야 되는 의료법을 포함해서 당장 마련돼야 될 시급한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관점이 두 가지의 관점을 봐야 됩니다. 예. 이런 불상사를요. 불상사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생기는 일반적인 범죄의 사건인 경우, 그 죽음인 경우하고 이번에는 정신과 환자 그 질병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질병이 악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합병증 같은 사건하고 조금은 다르죠. 하나는 본질이 양자 간에 서로가 이해관계 충돌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 속에서 정신과 환자의 질병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프로세스는 다만 그 행위가 예. 나쁜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떨 때는 자살로 나타날 스스로를 죽이기도 하고 또 타인을 죽이기도 하고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스스로는 살인을 저지른다는 그런 개념보다 자기가
자기 자아 속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속죄한다든지 또는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살인 행위하고는 상당히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에 따라서 전자에 말하는 일반적인 사건 같으면은 범죄라는 예방적 측면에서 그냥 법을 엄격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예를 들면 범죄가 되지 않도록 환자하고 또 그 의사나 의료진하고 이해관계를 완화시키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를 보완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예. 이번 같이 정신과 환자의 그 질병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질병이 잘 치료되면 그거는 없어지고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전혀 방향의 시스템이 하나는 네, 두 차원에서 그렇죠. 접근해야 된다. 예. 정신질환 관련에 대한 대비책과 또 하나는 이제 안전 문제 별도로 둘 다 같이 뭐 필요하다라는 얘기네요. 윤정필 의원님, 당장 시급한 보완 대책 어떤 걸로 좀 지적하고 싶습니까? 시급한 보안 대책이 결국은 X선 흉기를 가졌을 때 그 설치하는 예, 부분이 많이 얘기됐고 경찰과 연계되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얘기가 됐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출입구 옆에 이제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 예. 정신과나 응급실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원 경찰 배치하자는 문제도 있었고 일부는 이제 청원이나 사립 경찰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죠. 예. 예. 김광수 의원께서는 지금 당장 시급한 대책, 보완 대책 뭐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겁니까? 우선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사건 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은 정신질환을 제때 치료하고 또 꾸준히 추적 관리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신질환 치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근본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사후적인 대책으로서 아까 이제 뭐 의료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방 대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실제로 국가에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나 체계적인 어떤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들이 현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뭐 윤일기 의원 뭐 통계도 예를 드셨는데 실제로는 정신질환자 비중보다는 정신질환 아닌 쪽들이 훨씬 비중이 많다 하기 때문에 결국 또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사건 사고를 보면 예. 이제 이번에 긴급 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그 정신의학회에서 나온 통계가 있어요. 예. 통계를 보면 거의 정신과 의사의 한 95%가 폭언, 폭행, 뭐 흉기 위협 아까 이런 윤정필 것들을 의원님이 아예 흉기를 놓고 그렇죠. 진료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다라고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그 학회의 이사장님도 예, 직접 상임위에 나오셔서, 이마에 뭐 한 10cm 정도가 찢어지는 상해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네. 거의 일상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진료 현장에서의 그 다급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 그다음에 이제 진료 현장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 그리고 이제 사후에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처벌을 좀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제기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거죠. 잠시 우리가 저희가 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보는 시민들의 의견 또 국회에 바라는 점 직접 들어봤는데요. 잠시 보신 후에 우리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 하에서 진료를 받아야죠. 항상 불안하잖아 그러면은. 의사가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애초에 이 방어를 해놓고 나서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외국과 같이 진료실의 비상구가 환자 쪽이나 의사 쪽 다 있어가지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도 물론 당연히 돼야 되는데 환자 이력 관리라던가 그런 게 되면 물론 좋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그 환자를 주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한 구축 시스템이 별로 약하지 않았나 싶어요. 정신적으로 약해진 사람들을 약간 국가적으로 약간 지원하는 그런 의료 혜택? 그런 걸 좀 넓히고 모든 정신질환자분들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일반화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신질환이
그 어떤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기저질환으로 비춰지는 거는 상당히 위험의 소지가 있고요. 형량 하한제나 뭐 징역형을 높인다거나 또는 반의사 불벌죄나 뭐 무기징역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거는 사실상 이번 사건의 맥락하고는 크게 벗어나는 건데 지금과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만 하고 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 근본적으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실효성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의료인과 그리고 이제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당사자, 보호자 그리고 그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어떤 변호사 모임 이런 모임들을 가져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개선된 안을 끌어낼 수 있는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대안을 이제 법안으로 그 편입시켜서 개선을 해내는 게 올바른 수순이지 않을까. 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서쪽을 맞춰서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것과 관련된 의견들이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의료인 보호 강화에다가 정신질환자 치료 대책. 그러나 이게 또 정신질환자들을 계속 잠재적인 범죄화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또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포함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대책인지 오히려 이번에 대책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네요. 어떻습니까? 윤종필 의원님.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서 지금 반의사 불벌죄 폐지 여부, 처벌 수위 강화 여기에 대한 좀 우려도 좀 표명하네요. 어떻습니까? 이제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반의사 불벌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이제 아까 김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면 시골 같은 경우는 안면에 있어가지고 처벌 원치 않는다 의사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러겠네요. 뭐 같은 동네에서 그게 면죄부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조항은 폐지해야 된다. 의사가 왜냐하면 진심으로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또 안면으로 인해서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그 반대급부로 이제 이걸 폐지하게 되면 재판 가기 전에 합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바로 또 재판으로 연계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 두 윤 의원님 어떻습니까? 견해가요? 저는 좀 폐지하는 쪽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윤 의원님께서는 뭐 상당히 의료 상황에 대한 상황을 특별히 감안해서 처벌 강화가 절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시죠? 아니 그거는 이 지금 여기에 지금 두 개의 관점이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 지금 헌재하고 있는데요. 정신과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를 잘 받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치료를 잘 받으면은 이번과 같은 정신질환의 과정 속에서 생긴 이런 불상사의 근본적인 치료 원칙은 좋은 진료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맞는데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 대한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럼 정신과 환자가 좋은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자면은 환자가 들어올 때 감시한다든지 긴장한다든지 또는 이미부터 환자를 적으로 간주해서 방어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은요. 그 환자의 치료는 효율이 다 떨어지고 환자하고 그 치료 과정이 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신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그 죽음은 거의 순직에 가깝고 순교에 가깝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거지 그거를 적으로 간주해서 대상으로 해서 방어적 하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많은 사람을 적으로 두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환자가 올바른 진료를 할 수 없는 풍토를 만들게 되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신과 환자라면은 정신과 환자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주변에서 같이 거주하는 걸 싫어하는 사회적 풍토도 바꿔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그 의사와 환자 간에 예를 들면 의료 분쟁으로 생겨서 갈등 속에서 또는 진료 중에서 서로 간에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해관계로 충돌하는 경우라면은 그거는 그 속에서 서로가 무리한 요구나 무리한 욕이나 무리한 행위를 못할 수 있는 법의 제도, 즉 진료실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 법이 당연히 강조되면 그거는 예방적 효과를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 법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그 사고가 전혀 다른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오히려 정신질환자
환자의 치료에 오히려 실효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른 뭐 처벌 조항에 대한 강화에 대해서는 김광수 의원께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반의사 불법죄 폐지 포함한 이런 문제들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한 윤종필 의원님이 얘기한 시골에서 친밀감 있는 문제 말고 다른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 지금 폐지에 좀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중대한 의료 방해 행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예. 응급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지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법을 개정한다 하면은 그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의료법만은 아니거든요. 일반 모든 그렇죠. 의료 현장에서 예.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성은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고 다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좀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반의사 불벌죄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까 그 이제 여러 가지 오히려 환자들 치료하는 데 마음을 열게 하는 문제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의료실, 진료실의 안전을 강화하다 보면은 너무 또 이제 의료진 중심으로 강화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본인들의 불만을 표출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것도 봉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법을 발의하고 또 그 법을 통과시킬 때 다 심사숙고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어떻습니까? 환자들의 그 뭔가 조금 의견을 표시한다거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걸 봉쇄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진료실의 평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평화로움 속에서 누구냐면은 환자의 생명과 환자의 그 신체를 보호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합의된 과정이라고요. 그 합의된 과정은 환자가 의사한테 선관의 의무라 해가지고 선의로 관리해주기를 요망한 계약관계가 성립된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폭언이나 폭행이라는 그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를 갖고는 그런 계약관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생명을 다루고 그분들의 치료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말씀 맞는 당연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라는 그 관계를 굳이 거기에 폭언이나 욕설이나 또는 폭행이 들어가면서 그 관계를 보호받아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진료실 내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그 정도의 예의가 존재하는 풍토 속에는 존재해야 된다고 보지 대부분의 경우는요 환자가 그렇게 저도 평생을 진료 현장에서 제가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자와 의사 관계에서는 그렇게 일반적인 형사 사건처럼 고발할 수 있는 풍토가 아닙니다. 이게 반의사 불벌죄는 아예 풍토를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예. 그게 내가 무리한 행동해서 서로가 봐줄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의료 현장에서는 거의 다 묻혀 지나가 버립니다. 예. 그런 풍토를 없애겠다는 거죠. 예, 폭언이나 폭력은 당연히 통제를 받지만은 폭언 예. 굉장히 그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폭언입니다. 예, 폭언이고 할수 아주 있는데 욕설이라든지 환자들의 일반적인 본인들의 의사 표명은 뭐 제약을 받는 게 아니다. 아니죠. 그거는 폭언과 욕설과 이런 거 안 하고는 항의할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의료단체, 환자단체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그것에 대한 통제가 다른 일반적인 환자들의 입장 표명도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과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특히 응급 의료 현장에서 아주 그런 것들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일반 의료 현장에서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환자가 안전하고 정말 알 권리를 잘 충분히 보호받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는 의료 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환자가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당연하게 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제도적인 이런 뒷받침이나 뭐 예산 정책 뒷받침이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문제이겠고 의료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그것이 이제 폭행이나 폭언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발현되는 것들이 문제지 네. 충분히 환자는 항의하고 이의제기하고 충분히 알 권리를 보장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점점 더 의료 진료 환경은 문화가 더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두 개가 다 가능하겠군요. 엄격하게 통제하는 부분, 폭언, 폭력을 더 엄격하게 다스리는 부분도 필요하고 오히려 또 진료진의 입장에서는 환자들의 말 권리라든가 뭔가 친밀감을 갖도록 하는 개선책과 동시에 노력이 필요하겠군요. 한쪽과 한쪽이 봉쇄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윤종필 의원님도 얘기하시고 시민들의 의견에도 있었는데요.
의료인 안전을 위해 비상벨을 설치한다거나 뭐 보안요원, 청원 경찰들의 상시에 배치한 이런 문제 이거 자체가 얼마나 효과적인 뭐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한다면은요. 그래도 실효성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크게 이제 그게 근본적인 대책 이렇게 하면 이 사고라는 게 순간적으로 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도움은 되겠다. 갖춰놓고 해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하는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일들이 터지면 항상 이제 뭐 제도적으로 뭐 보안 여러 가지 대책에서 보안 이제 대책들이 뭐 많이 거론됩니다. 나오잖아요. 예. 그런 나오는 것이 또 실제 의료 현장과는 굉장히 괴리된 그냥 국민들께 좀 안심하고 우리라도 뭐 이런 대책을 세웠다라고 하는 대중적인 해법들이 여러 가지 나오긴 그렇죠. 하겠죠. 보여주기식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실제로 지역으로 가면 뭐 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 1,6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뭐 수익률도 많이 떨어지고 거의 이 부도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그런 데서는 실제로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 없이 이런 비상요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나 비상공간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여분 자체가 없어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뭐 지원하는 방향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의료 현장의 구체적인 또 지역 그 중앙으로 의료가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을 감안해서 이 적절한 대책들을 현실에 맞게 강구를 해야 되지 일률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예산 마련해서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아까 뭐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정신질환자 관련 얘기였었는데요. 현재의 지금 정신질환자 관리 또는 입원 치료에서 어떤 문제가 좀 노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입원할 때 강제적으로 입원하게 되면은 예. 정신질환자들은 그 의료인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입원을 했다는 분노를 만들어 줍니다. 예.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 치료 담당하는 의사, 입원을 시키는 의사에게 그 분노를 갖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할 길을 열어주느냐 합니다. 그래서 입원을 시킬 때 복수의 의사들, 그 다음에 사법 또는 준사법 기관에 해당하는 곳에서 공동으로 입원을 시키는 데에서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30% 정도만 지금 등록되지 실제로 보면은 정신환자 관리소지 한 70% 정도가 등록이 안 되고 있고 때로는 등록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위험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은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래환자 치료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누가 할 것이냐. 이제 때로는 이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정신보건법상 이 법 쪽에서 사실은 강력하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다 의뢰를 하는 게 낫냐, 아니면은 경찰력을 이용해서 하는 게 낫느냐 하는 그 문제가 지금 숙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강제 입원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대안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복수의, 왜냐하면 지금은 제3의 병원이나 이런 병원에는 의료진하고 하는 그 현실적으로 아니 그렇게 입원한 환자를 제3호 병원의 의사를 불러와가지고 그걸 심의한다는 실제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문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러고 법 쪽에서는 다른 일도 엄청 많은데 그 일에 대해서 사실은 법 쪽에 도움을 받아서 또 입원에 대해서 보증을 국가가 사법적으로 입원을 시키는 강제하는 일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능숙하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야 그 지역에 있는 사실은 지자체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면서 입원을 시키는, 왜냐하면 강제로 입원시키고 나면요 보호자들이 아니 우리가 입원시키지 않는데 치료비를 누가 물 것이냐, 자기들 못 내겠다 이런 말도 나올 수도 있고 환자는 환자대로 특히 피해 망상이 있는 환자들은 저 의사가 나한테 위해를 가려고 저랬다 하는 그런 복수심을 갖게 만들 위험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회가 공동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뭐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에 계속 지적이 좀 돼 왔을 것인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로 30% 정도만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강제 지금 입원 조치 시키는 것도 문제점 지적하셨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 지적이 돼 왔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돼 왔던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법도 한데요. 왜 그랬을까요? 국가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들이
거의 전무했다 이렇게 예, 보는 게 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사건이 터지니까 주목하게 되는 것이지 평상시 국가 대책이 그렇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일본 같은 사례나 다른 선진 외국의 사례를 봐도 이런 사건들이 그 전에 있었고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예산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서 강화하는 이런 계기가 마련돼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돼 있었던 것들이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실제로 어떤 치료 명령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건 이제 그걸 뭐 그 개인이 다 부담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국가가 정말 예산 부담해서 제대로 예방 치료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중증 정신 질환자가 퇴원 후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 한 달 안에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가 63% 정도에 불과하답니다. 퇴원을 해도. 그래서 퇴원 뒤에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등록해가지고 예. 재활이나 뭐 사회 적응 이런 부분을 다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예. 국가에 없고 그래서 본인이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 센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가 어떤 환자가 퇴원해가지고 지금 다시 지속적인 투약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 예. 보니까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지역 뭐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제를 비롯해서 이번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뭐 정춘수 의원 등을 비롯한 몇몇 분이 내놨는데요. 주로 내용 포함하고 있습니까? 예, 핵심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이번에 대해서는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이기도 권고사항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 가족 간의 그 재산상의 갈등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됐던 사건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그 엄격하다 보니까 중증 환자들이 입원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된 거기에 연유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환자들이 대부분 보면 정신과 환자들이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법 개정에서 이제 권고하는 것이 우리도 치매 환자처럼 정신과 중증 정신과 환자는 아예 국가 책임제처럼 해가지고 경제적 부담 없이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네, 국가 책임이 강화되고 그렇죠. 또요. 그래서 국가가 만약에 책임을 준다면 개정안대로 된다면은 좀 때로는 강제적으로 국가가 하더라도 그 경제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 수용을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많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과 의사분들이 강제로 이렇게 치료 명령을 내릴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환자들이 정신과 환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 파라노이드라는 그런 이제 명칭으로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편집적인 정상을 해가지고 의료인을 굉장히 오해하면서 그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자들로부터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사실은 그런 부담을 서로가 사회적으로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환자의 치료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그 이야기인데 하나는 경제적 동기하고 하나는 책임 분담제 그런 아까 뭐 이후에 쉽게 할 수 있는 뭐 지역센터 아까 임정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또 하나가 그 보호 의무자 동의 절차 삭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춘숙 의원 등의 지금 개정안에 들어 있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단 말이죠. 환자의 결정도 사실은 그 환자들의 인권 관련 관점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게 동의 절차가 없어지면은 이 인권 문제에 또 우려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인권 부분은 지금 모든 의료의 진료 상황에서나 그런 부분에서도 인권 문제로 우리가 어떻게 자료가 꼭 필요할 때도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그걸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적어도 자해나 타해 이런 환자들은 정신의료기관 퇴원을 했을 때 본인 동의 없어도 정신과 전문의 판단하에 따라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나 이렇게 최소한 우리가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투약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퇴원하면 거의 뭐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복약 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 자해나 타해의 경우는 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통보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는 적어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하고 인권 부분을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동의를 해야지 그 모든 게 이제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요. 예. 그게 이제 모순이 뭐냐면 정신병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병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으려 했거든요. 본인이 인정을 안 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 판단을 누구한테 맡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그 정신과 의사한테 맡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또 뭐냐면 또 환자 인권이라 하지만 환자가 치료를 잘 받음으로써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환자의 중요한 환자의 권리. 정신과 의사한테 판단을 맡기는 과정까지 절차를 어떻게 하는 거죠? 정신과 의사, 그건 진료를 담당했던 정신과 의사니까 그때 정신과 의사가 그 입원을 3일 이내에 정신과 의사 그 사람 한 사람이 판단이 그럴 수 있으니까 다른 의사의 동의를 3일 이내에 구하고. 아니 아까 강제 입원 논란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지금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입원시켜놓고 그 뒤에 적어도 최소 3일 이내에 또 다른 정신과 의사의 동의를 구하든 또는 정신과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의사의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장이나 또는 법률적인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공공기관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광수 의원님께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동안에 사실은 뭐 중증 질환자를 포함한 사실상 국가적인 대책이 뭐 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은 백가정명식 의견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모든 게 해법이냐 했다가 보니까 또 이런 또 장점이 있지만 또 문제가 드러나고 논의하다가 보면 나중에 없어지고 하는데 늘 이런 문제가 터지면 늑장 대응했다가 또 그때 확 타올랐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이런 문제, 특히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런 것이 반복이 될까요? 예,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겠는데 우선 이번 사건에 국한해서 보면 사실은 정신질환자가 우리 사회에 약 43만 정도로 추정이 돼요. 43만 정도인데 실제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돼 있는 등록률은 19%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나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떤 정보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센터가. 그래서 등록률 자체가 대단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실제로 이제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그중에 한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그냥 아무런 보호 대책 없이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인들에 대한 폭행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정신질환자에 의한 일반적인 사회 범죄 이런 것들도 종종 많이 일어나고 이게 대검 통계를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국가가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이런 사건이 하나 터졌을 때 갑자기 의료기관에 뭐 경비원을 배치하고 의료 도표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사전에 예방 대책, 예방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의료 현장에서의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그건 아주 응급 상황이란 말이죠. 갑자기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부터 사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때 사건 터진 것들에서 응급조치 차원에서 정부에서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식 정책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당장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에서 계속 논의를 할 건데 어제도 이제 박능우 장관을 비롯한 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논의도 하셨는데 앞으로 조금 중심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도 꼭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내용을 담아서 세 분의 마무리 발언을 좀 듣고자 합니다. 먼저 윤 의원님 말씀하실래요? 저는 이 의료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에서 국민들이 서로가 수준 높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교육이나 홍보를 충분히 하면서 서로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으로서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풍토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 왜 그러냐면은 정신질환 환자가 내 주변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60~70%가 넘습니다. 더불어 같이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사회적인 관념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포용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그런 관념의 사회도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의료진 데는 의료진 대로 사실은 지금 마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예를 들자면은 뭐 이렇게 CCTV를 한다든지 응급실에 또 아니면은 또 예를 들자면 청원경찰이 있다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폭행으로부터 증거도 많이 수집했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거는 현재 일반적인 그 상해 사건에서는 굉장히 그 예방 효과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진료 현장에서도 응급실과 똑같은 정도의 엄격한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예방 효과는 충분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임정필 의원님. 임세원 교수님의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나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정신과 진료 그 받는 사람들 꾸준히 진료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예. 우리가 그 이번 사건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지속적인 진료 받으면서 치료받고 복약지도 받으면서 이렇게 건강한 시민으로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광수 의원님 좀 추가해 주시죠. 예,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적인 의료 시스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임세원 교수께서도 치료받는 데 쓰라고 조의금을 다 헌납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집안에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정신의학에서 이렇게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있는데 예. 감기가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치료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이 정신 질환을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과제가 남아있다. 임세원 교수께서 그 과제를 주고 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윤일기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정필 자유한국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한 국민적인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인의 유족이 우리 사회에 전한 배려 깊은 말들이 많은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였는데 아울러 이들을 정성껏 진료하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더 이상 우리가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안을 논의 중인 국회가 적극 대안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면서 토론 당당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